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읽은 콩쿠르상 3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콩쿠르상 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쪽부터 여기까지의 작품 등이 모두 콩쿠르상 수상작들입니다. 한 권이 비어 있어요. 잉그리드 카벤. 그것은 다른 데 놓고 와가지고 여기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3권을 읽었어요. 새 여인, 타니오스의 바위, 그리고 엊그제 완독한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인데 제가 이렇게 뒤늦게서야 읽었습니다. 원래 이 3편을 별도로 영상으로 찍으려 했으나 이 타니오스의 바위와 새 여인을 읽은 지 한참 지나다 보니까 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합적으로 찍어볼까 합니다. 자, 콩쿠르상은 제 기억 속에는 1903년인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정도 된 역사가 깊은 상이죠. 프랑스 문학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문학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프랑스는 제국주의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국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 국가 사람들은 모두 프랑스어를 썼겠죠. 원주민 언어도 있었겠지만 특히나 지식층은 프랑스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부는 프랑스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귀향하더라도 이 프랑스어로 계속 문학을 썼고 그리고 많은 이주민들이 프랑스에서 살면서 이 문학가의 길을 걷다 보니까 초기에는 프랑스 본토 출신들이 주로 수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 아프리카나 프랑스 식민지와 관련된 주변 국가로까지 그 수상작이 뻗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서도 순수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프랑스가 주로 이 식민지를 확장하는 곳은 남쪽이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북쪽은 영국이니까 점령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남쪽으로 그 영토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동쪽으로는 전투를 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작품의 이야기가 이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어떤 식민지와의 연관성 그런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든지 정체성의 모호함이라든지 제국이 사라진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제국이 사라진 이후의 식민지의 현실이라든지 남쪽 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는 데 반해 이 동쪽 그러니까 독일과의 전쟁 그리고 저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이 동쪽으로는 전쟁 관련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서쪽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의 이야기는 울지 않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콩쿠르상을 읽으면서 느낀 특징 등이었습니다. 물론 100년이 넘는 수상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작품 등이 번역되었고 그 중에 상당수가 품절되거나 절판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작품들은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름 모은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모은 것입니다. 여전히 중고시장을 기울이면서 몇몇 작품을 더 수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좌측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게 수상연도 순서로 진열을 하려 했으나 너무나 빠진 작품들이 많죠. 그러니까 100년의 역사 동안 빠진 작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억의 토대를 따라서 대략적인 수상연도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좌측에는 이 레망다랭이죠. 그 유명한 바로 시몬 드 보부아르의 작품입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성평등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유명했고 이 저작 외에도 다른 작품 등이 더 유명하죠. 그러나 그녀는 소설가이기도 했고 그가 집필한 이 레망다랭이라는 작품으로 이 콩쿠르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레망다랭은 그러니까 이 전후 파리 지식인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언론인이라든지 공산주의적 성향을 띤 인물은 장폴 샤르트르나 알베르 까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자전적 성격의 이야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레망다랭은 다소 좀 지루한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권 한 권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야겠습니다.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은 룩셈부르크, 그러니까 프랑스 동쪽 국경이 저지대 3국이 있죠. 그 벨기에가 있고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공국이 있죠. 룩셈부르크 접경 지역은 파리 집중화로 인해서 많이 경제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주민도 많고 도시가 활력을 잃었어요. 그곳에 사는 어떤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잔잔하지만 정말 재밌었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똑같이 살지는 않아는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덴마크가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 덴마크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은 완전히 그 해변이 거대한 모래사장입니다. 그곳에는 바람도 거세고 척박한 곳이죠. 주인공 아버지가 덴마크 그쪽 출신이고 어머니는 저기 서쪽 스페인 접경 지역 사람입니다. 이 장폴 디부아가 툴루즈죠. 작가는 툴루즈에서 태어나 툴루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루즈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과 아버지와의 못다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는, 나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큰 감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소개하는 작품 중에 어쩌면 가장 대중적으로는 유명한 작품이네요. 자기야폐생입니다. 이 자기야폐생은 에밀 아자르인데, 에밀 아자르는 사실 로맨가리죠. 로맨가리는 원래 하늘의 뿌리로 콩쿠르상을 최초로 수상했고, 그 다음에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을 사용해 자기야폐생으로 2번의 콩쿠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죠. 원래 콩쿠르상은 한 번만 수상하는 원칙이 있으니까. 한 권 한 권씩 그냥 꺼내면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야폐생, 에밀 아자르고 14살 소년 모모가 들려주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생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에 읽은 자기야폐생이라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음침한 건물에 들어차 있는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는 이 프랑스 특유의 식민지인들, 그러니까 흑인들이라든지 어떤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도 등장했는데 그런 것이 전형적인 프랑스 사회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는 떠난다입니다. 나는 떠난다는 절판된 작품인데 이게 사실 좀 모호한 작품이에요. 저로서는 큰 감흥이 없었어요. 여기 책 뒤편에는 유례 없는 극찬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북극에 있는 난파선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 난파선 안에는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나는 떠난다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별로 감흥을 받지 않은 책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유언입니다. 이 프랑스 유언은 그러니까 러시아 출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프랑스 유언은 주로 배경이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와 프랑스를 오가면서 이야기가 펼쳐지죠. 특히 그 주인공 할머니에 대한 애잔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황량한 러시아 벌판에 사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유난히 제 기억에 남습니다. 프랑스 유언은 좀 특이한 책이죠. 이렇게 이런 무슨 제본 형식이라고 하는지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제본 형식을 따르고 있고, 책의 메모가 아주 특이합니다. 기억은 하나의 추억이 아니라 삶 자체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렇게 이 책의 핵심 문구가 등장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프랑스 사람이었던 내가 이제는 프랑스에서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 사람과 러시아 사람의 운명적인 뒤바꿈이 있었죠. 누군가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가야 했던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 강제 이주와 필연적 이주가 겹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인간의 이야기가 교차되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프랑스 유언이었습니다. 나름 괜찮았던 소설로 기억합니다. 초반엔 다소 지루했는데 막판에 특히 마무리가 좋아서 제가 좋았던 소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의 노래는 이 전체적인 콩쿠르상 수상작 중에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거 시적인 운율,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저 외부 세계와 자아의식의 충돌을 시적 문체로 소화해냄으로써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한 소설로 평가받고 있죠. 1986년 작품인데 사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문예출판사에서 지금 절판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죠. 밤의 노예는 제가 아직 못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코르타의 태양입니다. 롤랑 고대의 작품입니다. 자, 이것은 프랑스가 배경이 아니고 이탈리아가 배경이고 아주 코믹하게 쓰여진 작품입니다. 이탈리아의 지중해의 따가운 햇빛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인물의 다소
황당하고 유머스럽고 영웅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놀랑고대의 사진까지 있습니다. 오래된 책의 디자인의 풍모가 나죠. 자, 태양처럼 눈부신 빛을 발하는 인간적인 소설, 이탈리아 풀리아 지방에서 살아가는 스코르타가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머스러웠던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코르타의 태양이었습니다. 다음 올해 제가 별도로 방송을 했던 책이죠. 하늘의 뿌리 로맨가리의 작품이죠. 이것은 뭐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끼리를 살상하려는 자, 그것을 막아내려는 주인공의 사투 어린 이야기. 그 코끼리를 매개로 한 그 아프리카 원주민의 정치적 세력과 서방 세력, 언론 등이 복잡하게 얽혀진 정치적 성격의 소설을 띈 이야기. 최초의 생태학적 소설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치적 소설에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하늘의 뿌리였습니다. 하늘의 뿌리는 읽기가 어렵죠.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음 인내의 돌입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작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적인 복장을 띠고 있죠.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페르시아 신화, 말 못한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을 해방시켜준다는 인내의 돌, 진정 자유로운 삶을 갈구하는 한 여인의 절규 같은 고백에서, 그리고 이 저자 아티크 라히미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전운이 감도는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곳, 그러니까 저자가 아프가니스탄이니까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것은 제가 절판된 책을 어렵사리 구해놓고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책은 제로 전투기 콩쿠르상 여성 수상 작가가 8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제로 전투기의 이 파스칼 로즈입니다. 이렇게 책 뒤편을 딱 펴시면 파스칼 로즈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나의 유년은 침울했고 나의 젊음은 어두웠지만 나의 죽음은 아름다웠다. 아주 간단한 문구로 등장합니다. 이 제로 전투기는 귓가에 울리는 전투기의 소리 때문에 자살을 하려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 읽다가 아직 말았기 때문에 제가 평가는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여성 작가, 이건 너무 유명하죠.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입니다. 연인이 더 유명했던 이유는 바로 극장에서 영화로 개봉했기 때문이죠. 제인 마치하고 양가희가 주연했던 영화죠. 제가 어린 시절 개봉했던 영화예요. 그러다 2016년 다시 재개봉을 했어요. 이 책은 영화와 소설이 거의 흡사합니다. 특히 이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동남아시아, 즉 베트남 그쪽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족이 그쪽에서 거주하였고, 마르그리트 듀라스도 거기서 출생하여 거기서 일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의 자전적 이야기를 이 연인이라는 소설에 녹아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연인은 그렇게 가독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사리 읽혀지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화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연인을 읽었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맥이 빠지는 그런 독서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연인은 전 작품 중에 대중적으로 자기 앞이 생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책이겠죠. 다음은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특이하게 중국을 배경으로 쓰여진 이야기죠. 그 이유는 앙드레 말로가 중국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이죠. 이 책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허무주의적 고독감에서 탈출하려는 인간의 모습,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는 어디까지나 노동자입니다. 죽지 않는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읽다가 말았거든요. 자,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오래전에 수상한 작품치고 절판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판매되고 있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파스칼 키냐르의 떠도는 그림자들입니다. 파스칼 키냐르는 이 떠도는 그림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아주 유명하죠. 뒷면을 보시면 2002년 수상작이라고 쓰여져 있고, 시공간을 꿰뚫는 사유잔치이자 시간과 존재의 기원을 이야기한 백과사전식 소설,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한 소설로 평가받고 있죠. 파스칼 키냐르의 떠도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직 초반만 읽다가 말았으니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읽은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엘라베마송입니다. 엘라베마, 그러니까 미국의 한 지역, 그러니까 미시시강 하류, 과거부터 이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콩쿠르상의 배경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 엘라베마송은 여기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책 중에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피츠제럴드와 그녀의 부인이었던 젤다 세이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피츠제럴드가 중심이 아니라 젤다 세이어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젤다 세이어의 관점에서 피츠제럴드를 바라보는 것이죠. 젤다 세이어는 이 정신병원에 훗날 입원하고 거기서 죽었죠. 정신병원이 불이 나서 죽었던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이 책 뒷면을 보시면 진실은 이거예요. 스콧은 스콧 피츠제럴드를 말하는 것이죠. 스콧은 우리와 함께한 삶을 빼앗아갖고 나의 언어를 훔쳐 소설을 썼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츠제럴드가 그 위대한 개츠비를 사실상 나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가져다 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츠제럴드의 유명세는 나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피츠제럴드는 여러 가지 병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망가져가는 두 부부의 일대기를 소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엘라베마 송은 피츠제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관점에서 피츠제럴드를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달콤한 노래입니다. 역시 8명밖에 안 되는 여성 작가 중에 한 명인 레이나 술리마니의 작품이죠. 레일마 술리마니는 제 기억으로는 모로코였나? 알제리였나? 자, 아무튼 그 북아프리카 출신이죠.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모로코 출신이고요. 모로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콩쿠르상을 수상한 것이죠. 특히나 이 달콤한 노래는 국내에서도 나름 많은 판매고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북아프리카 이주민이고 여성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 인종적 문제와 성평등 문제가 반드시 이야기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역시 이 작품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함유하고 있죠. 자, 아기가 죽었다. 단 몇 초 만에.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하루였다. 뭔가 이방인과 약간 비슷한 어감이 떠오르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세상에서 거절당한 한 여자가 아이들을 영원히 잠재울 달콤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얘들아, 잘 시간이야. 왜 아무도 모성이 가져다주는 잔인한 공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제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진 달콤한 노래지만 읽었을 당시에 아주 좋았던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옆으로 지도와 영토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더 유명해지고 있는 작가죠. 미셸 우엘벡. 미셸 우엘벡은 문제가 많은 작가라기보다도 많은 화제거리를 물고 다니는 작가고 정말 너무 좀 특이한 작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지도와 영토가 이렇게 콩쿠르상을 수상했지만 특히 이 지도와 영토가 수상하기 전까지 사실상 콩쿠르상을 한 번 정도는 받았어야 하나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나 봅니다. 프랑스 문단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도와 영토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뒷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도와 영토는 미슐랭 가이드가 있죠. 음식점을 뭐 이렇게 지도에 표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이 미셸 우엘벡 본인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데 뭐 아일랜드인가 거주하는데 미셸 우엘벡이 난도당한 그러니까 토막시체로 발견됩니다. 뭐 상당히 좀 기괴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지도와 영토는 뭐 작가가 작품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성 휴대폰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는다든지 특정 컴퓨터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막 우왕좌왕 이야기가 막 쓰여져 있지만 묘하게도 재미있어요. 읽다 보면 저는 뭐 이 지도와 영토를 읽다가 무라카미 하루키 프랑스 버전을 읽는다는 뭐 그런 생각도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지도와 영토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그날의 비밀 에리크 뷰아르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전이죠, 전. 그러니까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강제적으로 합병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구데리안을 비롯한 군인들이 강제 합병시키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대규모 탱크 부대를 보내고 전쟁 전에 독일의 기업인들이 이 나치를 후원하기 위해서 이 별도의 회의를 가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표현한 책이죠. 그것을 바로 그날의 비밀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총리 자이스 잉크바르트가 합병 안에 강제적으로 서명하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길게 여운이 남는 책은 그날의 비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울지 않기. 울지 않기는 이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전에 이 프랑코 독재가 만들어진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전은 단순히 뭐 흑백 논리로 규정할 수 없는 여러 세력 등이 달라붙어서 싸운 것이었죠.
당연히 스페인의 어느 특정 지역 안에서도 각지 뭐 왕당파냐 공화파냐 뭐 또 여러 가지 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 프랑스 문학에 스페인이 등장하냐? 그것은 이 당시 많은 스페인인들이 그 페르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주의 형식이었죠. 탄압을 견디다 못해 페르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로 이주하였습니다. 뭐 그런 여정까지 포함해서 이 울지 않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여름 세상은 찬란하게 타올랐다 꺼졌다. 스페인 내전 당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상당히 재밌었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읽었던 아노말리입니다. 이것은 뭐 다중우주라고 이야기 되나요?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가 갑자기 한 시대에 두 명의 같은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어떤 SF적 성격을 다루고 있는 아노말리죠. 아노말리 이름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등장인물이 개체가 복사되고 그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인생을 산 두 사람이 충돌했을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 가지 신기한 상황의 설정이 들어가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러나 콩쿠르상 특유의 묵직하고 다소 그 어둡기도 하지만 깊은 이야기가 저는 아노말리에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미는 있어요. 다음은 오르부아르. 피에르 르메트르를 유명하게 만든 결정적 작품이죠. 자, 오르부아르는 뭐 이렇게 책 표지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 가면을 쓴 1차 세계대전 당시 이 포탄의 파편에 얼굴이 반쪽이 날아가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부유한 집안 출신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청년이 다른 동업자와 함께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르부아르는 어쩌면 2010년 이후로 이 콩쿠르상 수상작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판매고가 많은 작품일지도 모르고 이 모두들 대부분 다 오르부아르를 좋아합니다. 자, 다음 옆으로는 제가 최근에 구입한 책인데 프랑스식 전쟁술입니다. 이 작가가 알렉스 젠인데 이 첫 번째 소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콩쿠르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랑스는 많은 전쟁을 치루었죠. 걸프전에도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뭐 2차 세계대전도 참여했었고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베트남과도 전쟁을 했었죠. 그런 프랑스가 치른 다양한 전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 소설로 풀어낸 책입니다. 저는 뭐 읽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이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내리긴 곤란합니다. 분량이 엄청나요. 그리고 특이한 소설이었어요. 전쟁의 야만성을 환상 없이 그려낸 20세기 프랑스 오디세이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한 본질적 가치 훼손에 대한 뼈아픈 고백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조만간에 제가 우선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책입니다. 다음은 인간들의 가장 은밀한 기억. 이 모든 콩쿠르상 수상작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신작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흑인이 집필한 작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식민지 출신 흑인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출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수상자로 많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직 구입하고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읽은 사람한테 들었더니 괜찮았던 소설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글쓰기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고통과 한이라고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 책 또한 다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 날개를 펼치면 전형적인 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죠. 이 세네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세네갈, 프랑스 식민지였죠. 자,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있는데, 자, 세네갈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또 다른 세네갈 작가가 있거든요. 바로 새 여인, 그러니까 마리 은디아이, 세네갈계와 프랑스의 혼혈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네갈계가 벌써 두 명이나 존재하죠. 다음은 시르트르의 바닷가입니다. 작가가 은둔자로 알고 있습니다. 콩쿠르상을 수상하고 다시 은둔자의 세계로 빠져 들어갔다는 시르트르의 바닷가 줄리안 크라트의 작품입니다. 아직 제가 이 책은 하나도 거들떠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면부가 디자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편에는 이 수백 년간 잠자던 전쟁을 깨우는 사람들의 소멸에 관한 욕망, 초현실주의적인 꿈과 경이로움을 담은 독특한 문학세계, 약간 환상적인 부분이 작중에 표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국가 오르세나, 벌써부터 환상적인 요소가 느껴집니다. 시르트르의 바닷가도 제가 읽어야 되는데 뭐 한두 권이겠습니까? 읽을 책이. 다음은 미셀 푸르니에의 마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콩쿠르상 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종신심사위원이 바로 이 미셀 푸르니에예요. 마왕은 나치 독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괴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괴링은 히틀러의 제2인자, 제3인자 격이죠. 그리고 전쟁 당시 수집한 많은 예술작품을 보관하고 있고 프로이센 지역에 대규모 산림의 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괴린이 직접 이 소설에 나오죠. 원래 나치 이전에 독일의 본산지가 바로 이 프로이센이었지 않습니까? 이 프로이센을 투천적이라고 하는데, 투천적의 전설이 있어요. 투천적의 전설과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나치의 실상과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하나의 이야기로 잘 엮어낸 책이 바로 마왕입니다. 가독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충분히 읽어보면 좋은 소설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타니오스의 바위, 새 여인이라는 새 작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래도 해볼게요. 특히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트릭 모디아노의 작품이고 인간의 기억에 대해 관한 이야기죠. 오로지 기억,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억, 자신의 과거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철저하게 구현한 책입니다. 이 작품을 떠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쿠팡 플레이어에서 방송한 소년시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기에 아산베코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아산베코는 일진이었어요. 그런데 아산베코가 어느 날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아산베코는 아산베코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진이 아니라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억을 되찾는 순간 그는 과거 일진이었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더라고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에서 주인공은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기억을 잃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현재를 살고 미래지향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기억이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우리는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는데, 이처럼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설정을 가미하고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의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철저하게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소설입니다. 또 특이했던 것은 주인공이 자신의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단서가 될 만한 인물 등을 만납니다. 그 누군가 자신을 알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자신이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억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약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써 자기가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감추려 하고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만 노출시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억을 잃어버린 인간이라는 것은 어쩌면 매우 취약한 인간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하나 이 작품에서 특이했던 것은 수많은 배경 묘사가 이루어집니다. 길거리의 경사로라든지 그림자의 형상이라든지 나무의 모습, 그리고 건물의 배치, 벽돌의 모습, 색상, 그런 것들이 막 장황하게 묘사되는 이유는 얼마나 기억을 되찾고 싶었던지, 그러니까 배경의 하나하나까지 되새겨가면서 혹시나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자 그런 배경에 있는 돌 하나하나까지 붙잡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고스란히 작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역시 듣던 대로 명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타니오스의 바위입니다. 이 타니오스의 바위는 아민 말루프라는 이 레바논계 출신의 작가의 작품이죠. 이 책 디지에는 이렇게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에 비견되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100년 동안의 고독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은 그 레바논 산악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바논 산악지대는 레바논 영역이지만 한때는 레바논을 시리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은 사실상 한때는 시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죠. 레바논 산악지대는 여러 대립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대립관계가 있어요. 카톨릭계, 이슬람계. 그런데 중동인데 왜 카톨릭 기독교가 나오냐? 이쪽은 한때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동방 정교회라든지 또는 카톨릭 여러 가지 기독교적 문명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계와 충돌하고 그 충돌 과정을 잘 그려낸 것이 이 타니오스의 바위였습니다. 이 많은 작품 중에서 유일한 레바논계죠. 사실 그 레바논 하면 시리아까지 포함시키면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나 그리고 존 닉의 키아누 리브스도 시리아, 레바논 이쪽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레바논 작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오늘의 마지막 작품 새 여인입니다. 여류 작가죠. 자, 콩쿠르상과 페미나상을 모두 수상한 프랑스 유일의 작가 마리 은디 아이, 세네갈계 프랑스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에 가깝겠죠. 자, 마리 은디 아이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책 뒷면을 보시면 모욕을 건져 개인의 존엄을 지켜내는 세 가지 강렬한 이야기. 세 가지 강렬한 이야기라고 쓰여진 것은 세 개의 이야기가 한 권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중단편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이야기는 거의 연결되지는 않지만 등장인물이 살짝 살포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세네갈인이기도 하고 프랑스인이기도 한 양쪽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여성이 등장하고 그런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삶인지 그런 위주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원래 어두운 상점들의 글이 타니오세바의 새 여인만 이야기하려다가 모두 이야기해버렸어요. 자, 읽은 지가 막 십몇 년 된 책도 있고 10년, 5년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은 기억의 토대로 구사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느낌만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줄거리를 명확하게 꿰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설이 나에게 남긴 흔적,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각자의 뚜렷한 느낌만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소설이 그거 하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무튼 콩쿠르상은 제가 꾸준히 읽어나가야 하고 아직도 제가 구입하지 못한 거, 절판되어서 중고시장에 구입해야 될 것들을 구입해서 꾸준히 다 읽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콩쿠르상 수상작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했습니다.